야, 이 썩어 빠진 년아. 우리 엄마 약 끊어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친정엄마 발인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시누이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저한테 퍼부은 욕입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15년을 매달 80만 원씩 시어머니 약값 갖다 바친 며느리한테 친정엄마관 들어가던 그날 시댁 식구들이 보낸 카톡은 딱 한 줄이었어요. 새아가 약 떨어진다. 잊지 말고 챙겨라. 남편이요? 부사장 승진 걸린 출장이라고 거짓말치고는 일본 료칸 노천탕에서 젊은 여자 알몸으로 끌어안고 희죽거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그날 밤 평생 단 한 번도 안 꺼냈던 칼을 뽑았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의 부재중 전화 65통째 울리던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차갑게 한마디 던졌죠. 아저씨, 누구세요? 15년 호구 며느리한테 시댁 전체가 무릎 꿇고 오열한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은 유난히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같은 번호만 20번 넘게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기고 다시 누르면 또 길게 이어지다 끊기기를 반복했죠. 남편의 목소리는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 화면에 짧은 문자 한 줄이 떴어요. 이번 베트남 출장 부사장 자리 걸린 거다. 장모님 일은 알아서 해.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고 4번 읽고 5번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손끝이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누워있는 영안실 쪽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아준 사람은 친정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일단 좀 앉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옳게도 까만 옷차림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우셔도 돼요. 우는 게 맞아요. 저는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빈소를 차리고 향을 피우는 동안 시댁 쪽에서는 그 누구의 발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다 되도록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시매부도 시댁 친척 어느 누구 한 사람 빈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둘째 날 아침 시어머니의 카톡 한 줄만 핸드폰 화면 위로 떴습니다. 새아가 약 떨어질 때 됐다. 잊지 말고 챙겨보내라.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핸드폰을 가만히 엎어두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던 엄마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진 앞에 앉아 있자니 일주일 전 병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마른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쓸며 천천히 말했죠. 선영아, 이제 너부터 좀 살아라.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 집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치지 말고. 알았지? 그때는 그저 엄마가 약 기운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야 그 말이 유언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빈소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엄마의 평생 친구이자 동네에서 약국을 하던 정난 이모였습니다. 정난 이모는 부조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제 옆자리에 가만히 앉았어요. 선영아, 엄마 마지막에 너 걱정만 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난 이모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내 시어머니 약값을 네가 10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모,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보면 엄마가 모르겠니? 너 모르게 그만큼 붙여주려고 엄마가 평생 아낀 거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밤이 깊어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둘째 고모와 마주쳤습니다. 둘째 고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선영아, 사위는 왜 안 보이는 거니? 사흘째 코빼기도 안 비치네. 저는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고모, 그이가 출장 중이라서요. 급한 거래라 못 빠진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모 발인인데. 둘째 고모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사위가 코빼기도 안 비춘다며? 무슨 출장이 장모 발인보다 중하다고. 선영이 저거 시집 잘못 갔지. 진작에 알아봤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인 전날 새벽 3시 빈소를 지키던 저를 남동생이 조용히 한쪽으로 끌고 갔어요. 남동생의 얼굴은 평소답지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 무슨 일인데 이래? 매영, 지금 출장 아니야. 남동생이 핸드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일본 어느 료칸의 노천탕이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욕탕 안에서 한 남자가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그 환한 웃음을 저는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진 옆에는 분홍색 글씨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오빠랑 첫 온천 여행. 손가락 끝이 덜덜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넘기기도 어려웠어요. 남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매형 거래처 직원이래. 회사에서는 이미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더라. 언제부터야? 못해도 1년은 넘은 것 같아. 누나, 내가 한 달 전부터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자료 조용히 모으고 있었어. 남동생이 작은 USB를 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그러더라. 누나 흔들리는 거 보면 네가 옆에서 잡아주라고. 누나, 이제 누나 살아. 저는 USB를 손에 꼭 쥔 채로 빈소로 돌아왔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발인 당일 아침 영구차에 엄마의 관이 실리던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예, 새아가. 내일 내가 먹을 약 떨어진다. 내 딸도 바쁘고 하니까 네가 좀 챙겨라. 엄마의 관이 영구차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새아가, 듣고 있냐? 내일 약 떨어진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끄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길게 올라가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 속 단골 약국 번호와 시어머니 주치 번호를 차례로 눌렀어요. 그리고 그 번호들 옆에 차단 표시를 하나씩 띄웠습니다. 납골당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인터넷 뱅킹 화면을 열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시댁으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항목들이 줄지어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활비 150만 원, 시어머니 약값 80만 원, 시누이 아이들 학원비 보조 50만 원, 시댁 관리비 30만 원. 저는 손가락 끝으로 해지 버튼을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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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마지막 항목까지 해지가 끝났을 때 차 안에는 엄마의 유골함을 아는 제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납골당을 빠져나오는 길에 남동생이 운전대를 잡은 채로 저를 흘끔 봤습니다. 누나, 괜찮아? 괜찮아.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 잠깐 어디 좀 들렀다 갈래. 어디? 은행. 남동생이 백미러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늦겨울의 메마른 가로수가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엄마의 유골함을 두 손으로 꼭 안았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그 말, 제가 대신 할게요. 차 안에서 핸드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신우이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무음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조용해진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숨이 천천히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 저녁 거실은 마치 처음 보는 남의 집처럼 낯설었어요. 15년을 살아온 집인데도 발걸음이 어색하게 멈춰섰습니다. 저는 까만 상복을 입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엄마의 영정 사진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안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계부와 통장 사본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랬거든요.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믿었어요. 종이를 한 장씩 바닥에 펼치며 숫자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제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만 추려도 4,300만 원이 넘었어요. 엄마는 그 돈을 한 번에 큰 돈으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 선영아, 반찬값에 보태라. 선영아, 애들 옷이나 사 입혀라. 엄마의 짧은 문자 한 줄과 함께 들어오던 돈이었죠. 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가계부의 출금 내역을 따라가니 답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약가, 시댁 명절 비용, 시누이네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남편이 사업 자금이라며 말없이 빼간 돈들. 그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저는 종이 위에 손바닥을 얹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 푼, 두 푼 모아 보내주신 돈이 그 사람의 외도 자금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명치 아래가 뜨겁게 차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집 근처 은행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저는 곧장 창구로 걸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적금 해지하고 싶어서요. 3개요. 3개 다요? 만기 안 된 거 있으시면 손해 보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 해지할게요. 종신보험도 2건 있으시네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부 해지요. 창구 직원이 잠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꺼내 카운터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바로 해드릴게요. 잔액은 어디로 옮기실까요? 오늘 새로 만든 제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해 주세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서명을 하는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서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처리했어요. 남편 손에 들려있던 가족카드의 한도를 그 자리에서 영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본카드인 제명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결제계좌도 전부 바꿨어요. 이제 그 사람 손에서는 단 한 푼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나오는데 누가 제 팔을 덥석 잡았어요. 옆집에 사는 미희 언니였습니다. 선영아, 너 안색이 왜 이래? 너 뭐 일 있지? 아니야 언니, 잠깐 볼일 보고 나오는 길이야. 무슨 볼일을 그 얼굴로 보고 와. 따라와.
커피 한잔 하자. 미희 언니는 제 손목을 끌고 길 건너 카페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신랑이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떨궜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아. 그런데 발인의 신랑이 안 왔잖아. 동네에 다 퍼졌어. 언니, 내가 너한테 안 물어봤다. 알면서 안 물어봤어. 근데 오늘은 묻는다. 왜 도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희 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나도 너랑 똑같이 당했잖아. 4년 전에. 기억나지? 기억나. 그때 나 살려준 사람이 이 변호사야. 한지섭.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 사람한테 가. 언니, 나는 아직 마음 정리도 못했어. 마음 정리는 변호사 만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선영아, 그 인간들 한 발 더 빠르면 네가 2발 늦어진다. 알지? 미희 언니가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벨이 끊겼다가 또 울렸습니다. 3번째에 결국 카톡이 떴어요. 옳게, 엄마 약이 끊겼어. 약국에 갔는데 처방전이 안 나온다는데 너 뭐 한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 대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는 길에 들른 시어머니 단골병원의 보호자 등록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펜을 들고 보호자 칸에 적힌 제 이름 위에 천천히 2줄을 그었어요. 그 옆 빈칸에 신우이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신청서를 곧바로 병원 팩스로 넣고 나니 식탁 위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5시쯤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한번 흘끗 봤어요. 신우이가 벨을 누른 채로 손바닥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옳게, 문 열어. 야, 문선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의 영정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옳게,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약 끊고 너 사람이야? 옳게,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빨리. 저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이 소리 좀 들어요. 엄마가 매번 듣던 그 말투, 저도 이제 더는 안 들으려고요. 30분쯤 지나자 신우이의 욕설이 복도에 길게 울려 퍼지고 결국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한 칸 더 켰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올 무렵 일본에서 첫 카톡이 도착했어요. 여보, 카드가 왜 막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에 또 한 통. 카드가 결제 거절이 떠.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못하고 있어. 빨리 좀 풀어줘. 또 5분 뒤. 여보, 본카드도 안 돼. 무슨 일이야? 전화 받아.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식탁 위 노트북을 열었어요. 남동생이 건네준 USB를 본체에 꽂으니 폴더 하나가 화면 위로 떴습니다. 폴더 이름은 짧고 분명했어요. 증거.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자 캡처 폴더, 사진 폴더, 통화 기록 폴더, 메신저 대화 폴더가 차례로 줄지어 있었어요. 문자 폴더를 먼저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시간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너만 생각했어. 늙은 사람한테 갇혀 사는 거 이제 진짜 지쳤다. 조금만 기다려. 정리할게.
저는 화면을 가만히 노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명치 아래가 한 번 더 뜨겁게 끓어올랐죠.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무력한 예약 화면, 항공권 결제 내역, 그리고 그 여자가 SNS에 올린 사진들의 캡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동생은 정말 꼼꼼한 아이였습니다. 핸드폰은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부재중 통화 30통, 40통, 50통. 밤 12시가 넘어가자 카톡도 함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큰일 났어. 호텔에서 짐 잡혔어. 엄마 약은 또 어떻게 된 거야? 누나가 전화 왔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받아. 저는 화면을 위로 길게 쓸어 올렸어요. 쌓여있는 메시지가 한 화면을 가득 채우다 못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부재중 통화 숫자가 65를 가리켰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따끈한 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또 한 번 남편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찻잔을 한 번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쪽에서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왜 이제 받아? 나야, 나. 저는 찻잔에서 손을 떼고 핸드폰을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목소리가 평생 처음 듣는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수화기 넘어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천천히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숨소리만 내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그게. 나야, 종철이. 종철이가 누구신데요? 여보, 너 지금 농담할 때 아니야. 카드가 다 막혔어. 호텔에서 못 나가고 있다고. 저는 찻잔 끝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내가 왜 아저씨 카드를 풀어드려야 하죠? 문선영, 너 진짜 왜 이래?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잠깐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가져다 댔어요. 장모님 돌아가신 거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근데 이번 출장이 부사장 자리 걸린 마지막 기회였어. 어쩔 수 없었어. 출장이요? 그래, 출장. 베트남 바이어들이 사람을 가만 안 둬서. 베트남 바이어들이 일본 료칸 노천탕에서도 회의를 하나 봐요. 수화기 저편이 다시 한번 뚝 끊긴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잘 받아보세요. 여보, 잠깐만. 그게. 저는 통화를 종료한 뒤 남동생이 보내준 료칸 사진 한 장을 카톡창에 올렸어요. 여자의 어깨를 감싼 남편의 환한 얼굴이 그대로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어 보냈어요. 이 사진 속 아저씨가 제 남편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전송 표시가 뜨자마자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노트북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잠이라는 게 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실 창밖이 아직 어둑한데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새 번호를 2번 누르고 확인음이 울리자 그제야 어깨의 힘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04호인데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1204호.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 외부인 출입 통제 좀 해주세요. 가족이라는 사람도 다 막아주세요. 가족도요? 네, 가족도요. 특히 남편 되는 사람이요. 절대 올려보내지 마세요.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메모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다시 앉았을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1층 로비에서 걸려온 인터폰이었어요. 1204호죠? 남편분 되시는 분이 올라가시려는데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 진동이 또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10분쯤 지나자 1층에서 인터폰이 한 번 더 왔습니다. 1204호, 남편분이 막무가내라서요. 어떻게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못 들어오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전 9시쯤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원무과인데요. 보호자 변경 신청 들어와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신청했어요. 직계 가족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환자분 며느님 되시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저는 더 이상 그 환자분 며느리가 아니에요. 친자녀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 그러시면 딸이 2명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명치 어디쯤이 처음으로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약을 챙기던 저였어요. 그 손에서 약 봉투가 완전히 떠난 첫날이었습니다. 점심을 거른 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쾅, 쾅, 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올케. 야, 문선영. 문 열어. 신우이였어요. 너 진짜 미쳤어? 엄마 약 끊고 보호자도 빼고 너 사람이야? 저는 거실 한쪽에 미리 설치해둔 현관 CCTV의 녹화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이 집안 망신을 다 시켜놓고 야, 우리 오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옆으로 갔어요. 수화기를 들어 관리사무소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1204호인데요. 지금 저희 집 앞에 한 분이 행패를 부리고 계세요. 신고 좀 부탁드려요. 네, 바로 올려보내겠습니다. 경찰에도 같이 연락드릴까요? 네, 그래 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사이에도 신우이는 문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옳게, 너 두고 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 책임져야 돼. 저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엄마의 영정 사진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엄마, 들리시죠? 저 사람들이요. 늘 저렇게 살았어요. 영정 속 엄마의 미소가 오늘따라 또렷하게 보였어요. 15분쯤 지나자 복도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경찰 부르셨답니다. 내가 왜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인데. 안에 계신 분이 신고하셨어요. 일단 1층으로 같이 내려가시죠.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그 바람을 가슴 깊이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한번 짧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 한 분이 보였습니다. 문선영 씨 맞으시죠? 한지섭입니다. 미희 씨가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드렸어요. 변호사는 단정한 가방을 옆에 끼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괜찮으실까요? 시간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변호사는 식탁 위에 서류를 한 장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혼 소장 초안이고요. 이쪽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서 초안입니다. 상간자요? 네, 남편분이 만나신 분께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애 씨가 대략의 상황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남편분이 7년 전부터 본인 명의로 따로 사두신 집이 2채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두 분 명의로 살림하시는 동안 남편분이 따로 본인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혼하실 경우 재산을 나눠 가질 때 선영 씨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최소 8억 정도 됩니다. 8억이요? 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입니다. 저는 손바닥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5년을 그 집에 갈아 넣었는데 그 사람은 따로 자기 살림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거였어요. 명치 아래가 다시 한번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SNS 쪽 보셨어요? 그 여자요? 네. 어젯밤 늦게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변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미친 아줌마가 자꾸 DM을 보낸다. 진짜 무섭다. 저는 화면을 한참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피해자 행세를 시작한 모양인데 오히려 우리 쪽에는 잘된 일입니다. 이 게시물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변호사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펜을 꺼내 서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마음 정해지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펜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지금 할게요. 변호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쯤 핸드폰에 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여보, 지금 사우나에서 자고 있어.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다 오해야. 사진은 회식 자리에서 누가 장난친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천천히 올렸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새로 우려냈습니다. 식탁 위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찻잔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수첩 한 권을 펼치고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 회사 인사팀에 자료 접수, 병원 보호자 관련 정리 마무리, 아이들 학교에 새 비상 연락처 등록. 수첩을 덮고 거실 불을 천천히 끄는데 발끝이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변호사와 나란히 남편 회사 본사 로비에 서 있었어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뿌리던 그 향이었어요. 변호사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인사팀 면담 신청하러 왔습니다. 사전에 연락드린 한지섭 변호사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어요. 15분쯤 지나자
정장 차림의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인사팀 박 차장님이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하세요.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무슨 일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배종철 부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회사 차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박 차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들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일본 료칸 사진,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박 차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님 출장이 베트남으로 결제가 올라와 있었는데 여권 출입국 기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본이에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안에 감사팀 가동하겠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살짝 휘청였어요. 15년 동안 이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늘 작은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발걸음이 다르게 닿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매영 지금 회사 들어갔다는데. 벌써? 근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나왔대. 대기 발령이라더라. 누구한테 들은 거야? 매영이랑 같이 일하던 정 과장이라는 사람. 내 친구가 그 사람이랑 친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나,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도 거래처 쪽에서 내사 들어갔대. 회사 분위기 안 좋다더라. 남동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윤미경입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전 보호자에서 빠졌는데요. 네,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환자분 약값이 미납 상태라서 처방이 중단됐어요. 따님 되시는 분과 연락이 잘 안 닿아서요. 제가 연락드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복지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신우이 번호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연락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따님 한 분이 다녀가셔서 본인 카드로 한 달치 약값 결제하고 가셨어요. 보호자분께서 그동안 얼마나 부담하셨는지 가늠이 되어서요. 직접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잠깐 떼어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갈 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신우이가 카드로 결제하는데 몇 초가 걸렸을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해는 어느새 머리 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한 통 더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해부였습니다. 처남댁 나야 매부. 무슨 일이세요? 저기 우리도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약간만이라도 어떻게 좀 다시 해주면 안 될까? 저는 핸드폰을 한 손으로 꼭 쥐었어요.
매부 평생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하시네요. 처남댁. 매부랑 저랑 결혼하고 15년 동안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절 인사도 어머님 뒤에 서서 고개만 까딱하셨고요.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미안하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매부 약값은 친자식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건 며느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끊을게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차가운 손바닥 위에서 한번 흔들렸어요. 다음 날 오전 단지 입구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줬어요. 1204호 아래에 손님이 한 무리 오셨는데요. 5분 정도 됩니다. 누구신데요? 시댁 친척이라고 하시는데 아주머니가 앞장서 계세요. 신우이였어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지금 단지 앞에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경비실에 그 서류 복사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찰 부르세요. 네. 저는 다시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경비원님, 죄송한데 경찰에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접근금지 결정 서류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들고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쯤 뒤 단지 입구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 옆에 서서 바깥을 잠깐 내다봤어요. 신우이가 친척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경찰차가 도착하자 무리를 이끌고 단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생 거의 받아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직접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세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늘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약까지 끊냐?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어머니,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잘못. 사람을 그렇게 굶겨서 약도 못 먹게 하면 너는 마음이 편하냐? 어머니,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수화기 저편이 잠시 멎었습니다. 10년이에요. 매달 80만 원씩. 어머니 약간만요. 명절마다 시댁 어른들 선물, 시누이 아이들 학원비, 어머니 한약 보약, 그 전부 다요. 그건 며느리 도리 아니냐? 도리요?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 발인 사흘 동안 어머니 화환 한 송이 안 보내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발인 당일 아침에 어머니가 저한테 첫마디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머니 약 떨어진다고요. 저희 엄마관이 연구차에 실리던 그 시간에요. 세아가,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 머릿속에 저희 엄마 자리가 처음부터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친자녀분들한테 부탁하세요. 따님 2분 다 어머니 친자식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3시쯤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차분하게 인사를 했어요. 큰 시누이였습니다. 올케야 나야 형님. 형님, 오늘 잠깐 카페에서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내가 중간에 좀 나설게. 저는 잠시 입을 닫았다가 천천히 답했어요. 형님,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좋게 해주셨던 거 다 기억해요. 올케야. 근데 형님, 이제 그 집안일에 저는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형님이 가운데서 애쓰셔도 풀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자. 형님 마음만 받을게요. 죄송해요. 저는 짧게 인사를 한 뒤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거실 창가에 잠깐 섰어요.
해가 베란다 너머로 길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선영 씨, 남편 측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요? 위자료는 최소로 하고 재산 분할도 가능한 한적게 하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이혼은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식탁 의자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협의는 없어요. 재판으로 갈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확실하시죠? 확실해요. 그 사람한테 빠르게 끝낼 기회를 줄 이유가 저한테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한가운데 잠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식탁 위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액자 가까이 다가가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진짜 잘 보냈어요. 거실 벽시계가 천천히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불을 한 칸 한 칸 차례로 끄고 마지막으로 식탁 위 작은 등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엄마의 사진 위로 따뜻한 빛이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남동생도 함께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자료들이 종류별로 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가만히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 가지 새로 확인된 게 있어서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종이를 들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분이 그 여자분 이름으로 사두신 오피스텔이에요. 2달 전에 계약하셨더라고요. 남동생이 옆에서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누나, 내가 어제 그 오피스텔 직접 가봤어. 관리실에 잠깐 들렀거든. 왜? 매형이 거기 거의 매일 드나들었다는데 관리실 아저씨가 한마디 했어. 남동생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가끔 어머님으로 보이는 어르신도 같이 오셨다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이라고? 응. 흰머리 짧고 키가 아담한 분. 그쪽이 매형 손잡고 들어가는 거 2번이나 봤대. 손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누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남동생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 통신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넣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변호사가 천천히 메모지에 일정을 적어 내려갔어요. 남동생이 제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한번 다물었어요. 명치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에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통화 기록이랑 통장 내역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종이 가득 통화 기록이 줄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핸드폰 번호와 그 여자의 번호 사이에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번의 통화가 오갔던 게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시간씩이었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 내역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200만 원씩 따로 입금한 기록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한 줄도 빠짐없이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이거 무슨 뜻인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죠?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께서 아드님 외도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쪽 여자분이랑 직접 통화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15년이에요. 네.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지 15년이에요. 그분이 저를 단 한 번도 진짜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 적이 없었던 거네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자료 일단 두고 가도 될까요? 머리가 좀. 네, 천천히 정리하셔도 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그 호칭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세아가, 세아가, 약 떨어진다. 세아가, 김장 김치 얼른 가져가라. 세아가, 명절에 늦지 마라. 그 호칭은 처음부터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부려먹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동생이 다시 집에 들렀어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줄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 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나한테만 따로 주신 거야.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손때 묻은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상여가, 이 편지는 누나가 너무 흔들릴 때만 누나한테 보여줘라. 엄마는 한 줄을 띄우고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사위 그 사람 한참 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다. 회사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이상하고 명절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고 저는 종이를 잠깐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 누나한테 차마 그 말을 못했다. 우리 선영이 마음 약한 거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옆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견뎌낼 줄 알았고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 누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되거든.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내 누나 자리를 지켜라. 누나는 강한 사람이다. 자기가 강한 줄을 아직 모를 뿐이다. 마지막 줄을 읽는데 글자 위로 뜨거운 게 한 방울 떨어졌어요. 남동생이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마지막까지 누나 걱정만 했어. 상여가, 누나, 우리 엄마 말 들어. 누나는 강한 사람이래.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엄마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다칠까봐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매달 통장에 돈을 붙여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 앞에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엄마, 목구멍이 뜨거워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동생도 옆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엄마의 편지와 변호사가 보내준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한쪽에는 저를 끝까지 지키려 한 엄마의 글씨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저를 끝까지 속이려 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묶음 사이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한 줄 한 줄 다시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던 부엌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약을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약국 입구의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아이가 입학할 때 책가방을 사주던 백화점 매장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모든 시간은 한쪽에서만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핸드폰이 한 번 짧게 울렸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부모 모임의 은혜 언니였습니다. 선영아, 자니?
아니, 앉아. 내가 너 부담될까봐 한참을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너한테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너 시누이 있잖아. 동네방네 너 욕하고 다닌다. 우리 아파트 단지 슈퍼에서도 그러고 다녔다더라.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어요. 뭐라고 그러는데? 올케가 시어머니 약을 끊어서 놓친내 다 죽게 생겼다고. 진짜 막말도 아니야. 사람들이 다 들었어. 언니, 선영아, 사실대로 알릴 거면 알리고 그게 아니면 가만두지 마. 이런 건 손 한 번 안 쓰면 평생 따라다닌다. 언니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떨어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힘내.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엄마의 편지가 식탁 한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시어머니도 사실관계 증인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확실하세요? 친족 관계가 들어가면 그쪽도 시끄러워질 텐데요. 네, 확실해요. 제가 며느리로 살았던 15년 동안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법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공기를 가슴 깊이 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 집안에서 한 번도 마음 편히 쉰 적 없던 호흡이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앞으로 결정문이 송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시각 큰 시누이가 보낸 짧은 문자 한 통이 핸드폰에 떴어요. 올케야, 어머니가 지금 누워 계신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답장 없이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 흔들리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한테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정 속 엄마가 평소처럼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와 함께 카톡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무음으로 돌렸어요. 10분쯤 지나니 단체 카톡방 초대 알림이 떴습니다. 방 이름은 배씨 집안 어른들이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곧바로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물잔을 천천히 비우는 동안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끊임없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한 모금씩 천천히 물을 넘겼어요. 같은 날 오후 단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창문 옆에 서서 바깥을 잠깐 내려다봤어요. 심해부였습니다. 회사 동료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양쪽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곧장 켰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고 그 장면을 천천히 녹화했어요. 마침 심해부가 단지 쪽으로 한 발 더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선영, 너 두고 봐. 우리 가만 안 둬. 법원이고 뭐고 다 물을 줄 알아. 저는 그 소리를 한자도 빠짐없이 영상에 담았어요. 5분쯤 지나자 경비원이 그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해부 일행은 한 번 더 단지 쪽을 노려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영상을 변호사에게 곧장 전송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이건 협박 혐의로 충분합니다. 내일 오전에 추가 접근 금지하고 형사 고소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 뒤로 심해부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카톡 알림도 그날 이후로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매형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 통보받았대. 해고.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더라. 거래처 사람들이랑 일본 다녀온 거, 법인카드 쓴 거, 다 줄줄이 나왔어. 동종업계에서는 자리 못 잡을 거야. 그쪽 바닥이 좁아.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래. 누나, 그리고 그 여자도 회사에서 나갔대. 본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더라. 주소는 변호사님이 다 찾으셨다며. 응.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 그 집으로 갔어. 오늘 송달됐을 거야. 저는 핸드폰을 잠깐 귀에서 떼었습니다. 명치 어딘가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것이 한 칸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 씨, 남편 측 변호사가 합의안을 보내왔어요. 뭐라고요? 위자료 5천만 원에 부동산 한 채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저는 식탁 위에 펼쳐놓은 가계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15년 동안 그 사람 손에 들어간 시간과 돈이 그 종이 위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재산은 절반으로, 위자료는 따로, 아이들 친권은 전부 저로요. 확실하시죠? 네. 그쪽이 빠르게 끝내려 하면 더 천천히 가야죠.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가 짧게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계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벨이 한번 짧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 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친정 사촌 오빠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선영아, 잠깐 들어가도 되니? 네, 오빠. 들어오세요. 사촌 오빠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선영아, 내가 오늘 너 좀 말리러 왔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사촌 오빠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너 걱정돼서 왔어. 오빠, 선영아, 너무 끝까지 가지 마.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지 않냐? 애들도 있고. 저는 식탁 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사촌 오빠 앞에 놓아드렸어요. 오빠,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선영아. 오빠. 그 가족이라는 말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사촌 오빠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발인 사흘 동안 시댁 식구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발인 당일 아침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첫마디가 약 떨어진다는 말이었고요. 그 시간에 남편은 일본에 있었어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알고는 있다. 오빠, 저는 그 집에 15년을 갈아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부른 시간 동안 저는 그 집의 가족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촌 오빠가 찻잔을 두 손으로 천천히 감쌌어요. 내가 괜한 소리 했나 보다. 오빠 마음은 잘 알아요. 근데 이번엔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한참 동안 차만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영아, 그래도 너 끝나고 한번 보자. 누나가 너 좋아한 거 알지? 네, 오빠. 끝나고 봬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첫 조정 기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 앞에서 옷을 한참 골랐습니다. 너무 단정해도 너무 화려해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짙은 회색 정장 한 벌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함께 백화점에서 사주신 옷이었어요. 가정법원 정문 앞에서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안색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조정실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답은 다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복도를 따라 걷는데 맞은편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번도 남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여보,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진짜 부탁이야. 저는 변호사 쪽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붙어 섰습니다. 남편이 저와 변호사 사이로 한 걸음 더 들어오려 하자 변호사가 차분하게 한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의뢰인과 직접 대화하지 마세요. 모든 의사표시는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남편의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정실 안에는 작은 탁자가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자리에 앉고 맞은편 자리에는 남편이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 옆에는 양복 차림의 다른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잠깐 양쪽을 번갈아 봤어요. 두 분, 오늘 자리는 협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말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남편이 그 틈을 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변호사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입니다. 한번 보세요. 종이 위쪽에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친권 포기 각서.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저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 아이들은 제 편이에요. 그쪽이 아이들 카드를 꺼낸다고 흔들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이 입을 한번 번긋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잠시 양측을 번갈아 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두 분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 끝 창문에서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 햇살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데 명치 아래가 처음으로 가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 한 보따리를 그 안에 두고 나온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네, 잘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법원 앞 가로수가 늦가을 바람에 한번 길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서 그 흔들리는 잎사귀들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재판 시작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오후 신우이로부터 짧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엄마 위독해.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래. 저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답장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시댁 쪽에서 시어머니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직접 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네, 안 가요. 다만 그쪽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변호사님 통해서만 답이 가도록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공식 입장 보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창가에 잠깐 섰어요.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지만 발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식탁 위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새벽 핸드폰이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오랫동안 차단해 두었던 계정이었는데 어떻게 알림이 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새 게시글이 떠 있었어요.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저는 그 게시물을 한참 노려봤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곧장 전화를 줬습니다. 선영 씨, 이 게시물 잘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쪽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감정 신청 자료로 활용하면 친권 다툼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그렇군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협박입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협박하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법원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저는 짧게 네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일 법정안은 의외로 조용했어요. 판사석 아래로 양쪽 변호사가 자리 잡고 저는 변호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자리에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남편 옆에는 그 여자가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 차례가 되자 그 여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 우리 측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증인은 배종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나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요. 그런데 그때는 곧 이혼하실 거라고. 그 뒤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작년 가을쯤이요. 그럼 그 이후로도 1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오셨다는 거네요. 여자가 입을 한번 다물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증인, 작년 12월에 배종철 씨에게 보낸 메시지 기억하시죠? 자기네 늙은 엄마 약값을 왜 나보고 챙기래.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여자의 얼굴이 빠르게 굳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서요. 증인은 처음에는 속았다고 하셨고 지금은 짜증이 났다고 하시네요. 판사가 잠깐 안경 너머로 여자를 봤어요. 여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일에는 남편 회사 동료가 증인석에 섰어요. 남편보다 키가 한 뼘쯤 작은 정 과장이었습니다. 정 과장이 변호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해 나갔어요. 배종철 부장님이 일본 여행 경비 중 일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던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감사팀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이미 한참 전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부장님이 거래처 직원이랑 따로 만나신다는 얘기요. 두 분이 사내에서도 가끔 같이 다니셨고요. 남편이 자리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떨궜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세 번째 재판일에는 남동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동생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은 누나분의 결혼 생활을 지켜봐 오셨죠? 네, 15년 동안요. 발인 당일에 매형되시는 분이 누나에게 보낸 문자 기억나세요? 네. 남동생이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변호사가 화면을 판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베트남 출장 부사장 자리 걸린 거다. 장모님 일은 알아서 해. 법정안이 다시 한번 짧게 조용해졌어요. 남동생은 그 다음으로 일본 료칸 사진의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발인 시간과 그 사진이 찍힌 시간이 거의 같았어요. 남동생이 마지막 질문에 답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법정 분위기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한번 꽉 쥐었어요. 그 사이 신우이가 동네에서 새로운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은혜 언니가 다시 전화를 줬어요. 선영아, 또 사고 쳤어. 이번엔 진짜 심해. 뭐라고 하고 다녀? 올케가 어머니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약을 끊어서 그렇게 됐다고. 슈퍼에서 사람들 다 듣게 하더라.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내가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어요. 한 변호사님, 신우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네 슈퍼 쪽에 사람 보내서 진술도 확보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며칠 뒤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신우이의 입은 한동안 닫혔습니다. 마지막 재판일, 법정 안 공기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어깨를 한번 들썩였어요. 피고가 보여온 일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판사가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6대 4로 제가 우세.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금은 5천만 원.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어요. 판결이 모두 끝나자 법정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만 가볍게 흔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요. 많이 애쓰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풀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러 흰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진 앞에 꽃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냈어요. 종이를 가지런히 펴서 사진 아래쪽에 곱게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강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 번 더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수고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가 저 자신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조용한 납골당 안에 제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엄마의 사진 속 미소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며칠 뒤 늦은 밤 핸드폰에 큰 시누이의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올케야, 어머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빈소는 따로 알리지 않을게.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등을 한 칸 켜고 식탁 위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잠시 섰어요. 엄마, 들리시죠? 이제 진짜로 다 끝났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깊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어둠을 바라보다 천천히 거실불을 껐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2달 뒤, 저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방 2칸짜리 아담한 집이었지만 거실 창문을 열면 강물 위로 햇살이 길게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들여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우편함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었어요. 저는 손바닥에 작은 이름표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문선영. 3글자만 단정하게 적힌 종이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제 이름으로 적힌 우편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름표를 천천히 우편함 위에 붙였어요. 손끝으로 한 번 더 꾹 눌러두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남동생 부부와 2아이가 모두 모였어요. 작은 식탁 위에 김밥과 잡채, 그리고 따끈한 미역국이 차려졌습니다. 올케가 그릇을 하나씩 옮기며 말했어요. 형님, 이거 새 집에서 첫 끼니예요. 좀 많이 드세요. 고마워. 큰아이가 식탁 한쪽에 작은 액자를 가져와 놓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엄마, 외할머니도 같이 식사하셔야지. 저는 큰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작은아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이 집 좋다. 진짜 좋다. 거실 한쪽에는 엄마가 평생 아끼시던 자개 화장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닿았던 그 옅은 분홍빛이 거실 한쪽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남동생이 작은 잔을 들어 올렸어요. 누나, 새 출발 축하해. 상혁아, 고맙다. 엄마가 지금 어디선가 누나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저는 잔을 가만히 든 채로 한참 동안 사진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전 함께 일했던 마케팅팀의 한지수 팀장이었어요. 선영아, 나야. 오래간만이지. 언니, 내가 너 소식 듣고 한참 망설였어. 너무 갑작스러우면 부담될까봐. 무슨 일인데요? 우리 회사 다시 와줄 수 있겠니? 너 자리 우리 늘 비워뒀거든. 저는 핸드폰을 양손으로 가만히 잡았습니다. 언니, 저요? 응. 마케팅 본부에서 경력직 차장으로 들어오면 돼. 처우는 우리가 맞춰줄게. 목소리가 한참 동안 잘 나오지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언니, 저 진짜 가도 돼요? 선영아, 너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아. 저는 작게 웃었어요. 갈게요.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요? 일주일 뒤 저는 15년 만에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옷장 앞에서 정장을 한 벌 꺼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사주신 짙은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15년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한지수 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선영아, 어서 와. 진짜 어서 와. 언니.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새 책상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끼워둔 손바닥만 한 액자였어요.
책상 한쪽에 그 액자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저 다시 회사 왔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복직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엄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는 길에 큰아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 나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 편지? 응. 할머니한테 읽어드리고 싶어. 엄마의 산소 앞에 도착하자 큰아이가 종이를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작은아이가 옆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켰어요. 큰아이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큰아이의 목소리가 봄바람 사이로 또박또박 퍼져나갔어요. 엄마가 요즘 회사도 다시 다니고 우리랑 같이 새 집에서 살아요. 엄마가 옛날에는 잘 안 웃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웃어요. 저는 산소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큰아이의 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진짜 웃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큰아이가 편지를 다 읽고 종이를 가지런히 접어 산소 앞에 올려놓았어요. 작은아이가 그 종이 위에 들꽃 한 송이를 살며시 얹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들으셨죠? 우리 큰애 말. 바람이 한번 길게 불었습니다. 엄마의 산소 옆 풀잎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 단지에 살게 된 미희 언니가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새집 축하해. 늦었지만 언니 직접 들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화분 잘 키워라. 너처럼 잘 자라. 언니가 화분을 거실 창가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선영아. 네, 언니. 너 진짜 잘 살아라.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그날도 따뜻했어요. 며칠 뒤 한지섭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선영 씨,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네, 변호사님. 전 남편 큰 누나 쪽에서 공식 사과문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발인 당시 일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큰 신우이의 얼굴이 잠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정중하게 거절해 주세요. 확실하세요? 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분들 자리는 이제 제 인생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창가에 잠깐 섰어요. 한강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넘기다 통화 기록한 곳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부재중 전화 65통. 그날 밤 일본 어느 호텔에서 새벽 2시까지 끊임없이 울리던 그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세 자리 숫자 위에 천천히 겹쳤어요. 엄마의 발인장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 은행 창구에서 떨리지 않던 손끝,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야윈 얼굴, 납골당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건넨 한마디.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기록을 한번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삭제 버튼을 가만히 눌렀어요. 화면 위에서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거실 창문을 한번 열었어요. 밤 강바람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해 봄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큰아이의 문자였어요. 엄마, 빨리 와요.
저는 그 짧은 한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차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첫 장에 짧게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첫봄. 수첩을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차창을 따라 길게 흘러갔어요. 기차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속도로 제가 사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두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사진도, 새 화분도, 한강이 보이는 작은 거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만히 손에 쥔 채로 창문에 비친 제 미소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소리 지를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올 때, 그때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문선영 씨가 그랬어요. 친정엄마 관 앞에서도,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리던 그 순간에도, 남편의 65통 부재중 전화 앞에서도 단 한 방울 눈물이 안 났습니다. 15년 동안 흘릴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 남는 건 서류 한 장과 도장 한 번 찍을 손목 힘뿐이거든요. 복수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소리치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 해지 버튼 하나 누르는 거, 보호자 칸에서 이름 두 줄 그어버리는 거,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그 니까라는 말에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근데요, 그렇게 갈아넣어서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약 떨어진다는 카톡 한 줄이라는 거 문선영 씨가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참는다고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